네, Modeler of Fortune Article Review 11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티클은요, 제목은 Using Evidence-Centered Design Task Models and Automatic Item Generation이고요. 그 Automatic Item Generation 책 챕터 7에 해당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경영이고요. 지금은 UNC 그린스보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이 챕터의 목적은요, 그 AIG에 있어서 Evidence Centered Design Framework 안에서 어떻게 태스크 모델을 크리에이트 하는지 묘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Evidence Centered Design이 뭔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태스크 모델이 뭔지, 그 다음에 아이템 템플릿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Evidence Centered Design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고요. 그 첫 번째 요소는 맨 위에 있는 claim이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모든 어세스먼트들이 이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가지고 어떤 클레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요소가 클레임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에비던스인데, 그 클레임을 뒷받침할 만한 에비던스를 그 스튜던트 워크에서 어떻게 찾아낼 건지가 두 번째 요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그 에비던스를 그 전달하는 그 에비던스를 확보하는 툴로 그 아이템들이 어떻게 디벨롭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챕터의 목표는 태스크 모델 디자인에 있는데요. 그 태스크 모델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클레임이랑 에비던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클레임이랑 에비던스의 가장 큰 목적은 그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이게 AP 사이언스 테스트인 것 같은데요. 그 claim은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The student can design a plan for collecting data to assess behavioral responses in cells, organisms, or populations to changes in external conditions. 이게 지금 학생들의 성적을 가지고 하고 싶은 클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그 클레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맨 밑에 나와 있는데요. 그 보시면은 그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choice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오르가니즘이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게 뭐 셀이 될 수도 있고 이제 population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선택 사항이 있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시나리오가 변경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읽어보시면 이제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바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스크 모델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스텝은 이제 이러한 클레임과 에비던스를 통해서 포텐셜 시나리오를 이제 잡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를 확보한 후에 이제 어떤 거를 변경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거는 고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어떤 그 변수와 그 상수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이제 저자들이 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태스크 모델이 그 클레임을 뒷받침하는 어떤
클레임을 뒷받침하는 에비던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요소를 바꿔 버리면 더 이상 그 에비던스를 제공하지 않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상수로 둬야 되고, 만약 변경을 하더라도 똑같은 에비던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이제 변수로 취급해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모든 태스크 모델이 어떤 이제 타겟한 proficiency 레벨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요소를 바꾸어 버림으로 인해서 그 문항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더 이상 그 태스크 모델을 통해서 나온 문항은 타겟한 proficiency 레벨을 재는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수로 둬야 되고요. 만약 변경을 해도 뭐 같은 proficiency 레벨을 잰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이제 변수로 둬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AP 생물에 대한 예제를 이제 저자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 네 줄을 보시면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번째 줄에 proficiency level을 보시면 이 태스크 모델은 basic한 proficiency level을 잰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요소에 이제 claim이 나와 있고요. evidence documentation을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claim을 재는 증거들이 이게 6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문항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소들이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 6가지 요소들은 변경을 하더라도 이제 proficiency 레벨이 basic한 basic한 proficiency 레벨을 재는 문항들을 창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를 보시면 이제 definition is less challenging than explan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문항은 이제 proficiency 레벨이 basic한 proficiency 레벨을 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문항 난이도하고는 무관한 요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이제 work product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claim, evidence, task 모델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컨셉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밑에 예제를 보시면 이제 태스크는 뭐 라이팅 시험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데요. 태스크는 이제 라이팅 프롬프트가 될 거고, 이제 학생들은 라이팅 프롬프트를 가지고 에세이를 쓰게 될 거고요. 이 에세이가 work product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에세이는 증거 자체는 아니지만 이제 증거를 이제 제공하는 이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라이팅 테스트는 루브릭이 있으니까 이제 레이터들은 루브릭을 통해서 스튜던트 에세이를 채점해서 이제 그 채점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문항이 제공하기로 한 증거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루브릭을 통해서 이제 채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가 클레임하고자 하는 거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템 템플릿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항은 아이템 템플릿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AIG에서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스크 모델보다는 더 구체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태스크 모델을 바탕으로 템플릿을 만드는 거고, 하나의 태스크 모델에서 여러 가지 템플릿이 창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자들이 얘기하기로 아이템 템플릿을 만들 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템 템플릿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정의가 돼야지 컴퓨터가 그 템플릿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창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항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잘 구체적으로 정의가 돼야지 그 템플릿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이템들이 매우 유사한 아이템 난이도를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림은 이렇게 되는데요. 맨 윗단에 이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통해서 이제 뭐 클레임하고자 하는 게 가장 위에 있고요. 이 그림에선 가장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에비던스들이 그 클레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 모델들이 그 밑에 놓여 있고, 아이템 템플릿은 이제 태스크 모델을 근간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아이템 템플릿을 통해서 아이템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갈수록 그 일반적인 개념이고, 이제 아이템 템플릿 쪽으로 갈수록 이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템 템플릿을 디자인할 때 이제 그 난이도가 중요한데요. 저자들이 얘기하기로 이 난이도는 일반적인 난이도가 아니라 컨텍스트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게 그 전문가들이 어떤 아이템의 난이도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만약 학생들이 그 문항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면 실제 관찰되는 난이도는 낮아질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어떤 아이템의 난이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 아이템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 실제 관측되는 난이도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컨텍스트 안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인데요. 그 AP 생물 관련된 아이템 템플릿의 예인데, 그 보시면 이제 난이도는 moderate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claim도 두 번째 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ell division에 대한 content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를 보시면 뭐 definition이 될 수도 있고 이제 description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문항이. 그래서 키를 보시면 12가지가 있는데 1번에서 3번까지가 이제 definition에 관련된 거고 4번에서 12번이 description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istractor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제약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type 1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definition이라는 거고요. 만약 문항이 definition을 묻는 거라고 하면, 그리고 그럼 키가 이제 1, 2, 3번이 돼야겠죠. 1, 2, 3번이 definition에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타입이 description이라고 하면 키는 이제 4번에서 12번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distractor에 대한 constraint인데요. 이제 맨 마지막 거를 보시면 만약 키가 5번이라고 하면 그 distractor 3,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distractor 중에서 2번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 저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ECD 안에서 창조된 아이템 템플릿들은 다음에 세 가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클레임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가 에비던스에 관련된 거고, 이제 세 번째가 태스크에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자들이 또 얘기하기로는 그 아이템을 생성하는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만약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문항들이 얼마나 meaningful한지, 의미가 있는지 이제 의심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아이템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아이템은 어차피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요. 실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이제 태스크 모델하고 아이템 템플릿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좀 해주시죠. 시간은 뭐 충분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 네, 저 질문이 있는데 difficulty를 정의할 때 어떤 difficulty가 학생의 입장과 그다음에 아이템 제너레이터의 입장에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는데 그 정의 자체가 우리가 예전에 쓰던 거하고 이 automatic INM generation하고 difficulty 정의 자체가 일괄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정의를 갖다가 difficulty 자체, 그 difficulty를 갖다가 이게 AIG라는 곳에서 정의를 내릴 때 어떻게 내리는가, 그게 조금 혼돈이 오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difficulty가 학생이 학업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difficulty가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difficulty를 정의한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데 정의하는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이 difficulty를 저자들이 정의하는 게 AIG의 특수한 상황에서 다시 정의가 되는 건지 안 그러면은 그 difficulty가 나타나는 게 다를 수가 있다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한 것인지 그게 약간 헷갈려가지고. 네. 제가 뭐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이제 그냥 읽은 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difficulty를 정의를 할 때 항상 컨텍스트 안에서 정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 문항이 전문가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 문항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왔다고 하면은 그 문항은 쉬워질 거고 반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컨텍스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ifficulty 자체는 기본적으로 아이템을 만들 때 이미 확정되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아니 이제 네. difficulty가 지금 유 교수님은 이 통계적인 엔지니어링 마인드로 difficulty를 이제 계산하는 거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건데 사이코메트릭 쪽에서 measurement 하시면 그것도 construct이에요, 사실은. difficulty라는 것도 construct이고 그것을 이제 재기 위해서 몇 명 중에 몇 명이 맞췄냐를 가지고 difficulty에 대한 추론을 해내는 거지. difficulty라는 게 많은 게 뭉쳐져 있는 많은 요소가 담겨 있는 어떤 그 construct이기 때문에 아이템의 construct으로 보거든요. 사이코메트리가 difficulty index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숫자로 나오는 거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construct 랩에서 define을 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써도 안 써도 되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서 뭐 AIG의 스페셜한 difficulty definition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자가 쭉쭉 써내려가면서 왜냐면 difficulty 레벨에 맞춰서 우리가 그 컨티뉴엄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문항을 만들어내는 목표는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맞아요. 이렇게 아주 쉬운 것과 아주 어려운 것에 대해서 proficiency라는 게 컨티뉴엄이기 때문에 문항도 그런 컨티뉴엄을 커버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확실한 건데 항상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잘 커버되게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는 또 AIG 하는 분들한테 공격을 하기는 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어떻게 네가 조금 더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왜냐하면 그거는 근데 AIG 하는 사람한테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어세스먼트에 걸려 있는 이슈예요,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레벨을 나누는 방법들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유의해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저희가 이걸 가지고 막 디베이트를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어떤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세요?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아니요,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잡음이 많은데요. 정말요? 그러면 질문 안 할게요. 타이핑을 치세요, 타이핑을. 잠시만요. 말씀하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잡음 많이 들리나요? 잡음 안 들리세요? 딴 분들은? 들리기 조금 들리는데 들을만 한데요, 저는. 네. 들리긴 들려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제 질문은 Cognitive Design Approach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뤘던 또 다른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 Cognitive Design Approach에서는 construct을 기준으로 우리가 아이템 제너레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 evidence centered 된 이 approach에서 좀 이렇게 corresponding 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어떤 프레임워크로 접근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혹시 좀 바라보고 이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간단하게 제가 저번 주 페이퍼를 안 읽었기 때문에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못 해드릴 것 같고 그건 딴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질문도 너무 좋고 답변도 너무 좋은데요. 두 분이서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무슨 답변이 나올까 되게 궁금했는데 경영님이 역시 현명하시네. 일단 영준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되게 감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페이퍼를 처음에 읽으면서. 예. 뭔 차이가 있냐. 특히 엠브레스턴 선생님이 하시는 것과 미슬레브 선생님이 하시는 이 두 개의 디자인의 차이가 뭐고 왜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어디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게 아르티가로 나는 이게 아주 아름다워지는 게 우리 다음 시간에 렛 선생님 거 읽을 거잖아요. Assessment Engineering Design을 또 읽을 거라고요. 그럼 이 세 개가 다른 게 뭔가? 왜 사람들이 이 세 개가 다 AIG라고 보는가? 예를 들어서. 근데 세 사람 다 AIG를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왜 AIG로 통합이 되는가? 이 질문을 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용준 선생님 behavioralist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nstruct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동주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cognitive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assessment background에. 네. 근데 이 선생님은 수잔 선생님은 behavioralist를 철저하게 제거하시는 거예요. 모든 머릿속에서 재는 것은 cognitive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인지주의자로 완전히 돌아서셨고 그 백그라운드 그래서 그 얘기를 테스트나 뭐 이쪽은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미슬레브 선생님은 전통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behavioralist 그러니까 evidence를 그걸 근간으로 하시는데 코그니티브를 최대한 담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definition도 task 모델이잖아요. task라는 게 눈에 보이는 수행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경험주의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그리고
definition the evidence centered design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잔 선생님하고 미슬랩 선생님이 붙을 때, 이쪽이 붙을 때 인지주의자와 행동주의자가 두 개서 이 양대 산막이 붙어가지고 부딪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둘 다 결국에는 근데 AI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행동 위주로 하는 거고. 그런데 미슬레비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제 뭐 마지막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번에 토론토 가서도 뵀는데 마지막에는 코그니티브의 손을 들어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쪽에 되게 많이 포커스를 두시면서 거기에 중요성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셔서 제가 이 수업을 들을 때 만나서 얘기할 때만 해도 태스크 모델을 코그니티브 태스크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이는 이 태스크가 아니라 뭐 풀 수 있다 이게 보이는 게 코그니티브 태스크도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나는 그거를 반드시 비헤이비어리스트 관점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 그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질 못했지만 그 선생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뭐 애리조나의 미슬랩이 뭐 저희 학교에 있는 뭐 달디기 그 선생님한테 직접 저는 그냥 커미티 멤버였고 디설테이션에서 근데 그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하신 제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두 개를 다 포함한다. 두 개를 다 포함한다고 얘기를 하면요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수잔 선생님이 하셨던 컨트리뷰션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미슬레비 선생님의 컨트리뷰션은 이게 에비던스가 클레임하고 어떻게 잘 연결이 되는 벌리더티에 강조를 하신 거고요. 벌리더티가 되게 강조가 됐고 수잔 선생님은 스태티스티컬 모델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이거를. AIG를. 스태티스티컬 모델이 쫙 나오잖아요. 페이퍼에. 그래서 어느 엘리먼트가 어떻게 조작되면 디피컬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베리에이션을 주는지 보겠다 그러고 미슬레비 선생님은 모든 템플릿은 아이소모르픽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이템 템플릿은 다 아이소모르픽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문항의 디피컬티는 같아야 된다고 보시는데 수잔 선생님은 아니다. 바꾸면 디피컬티 바뀌는 거고 이렇게 엘리먼트 바꾸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잡아가지고 디피컬티가 바꾼다고 보시는 거고 레 선생님은 전체를 테크놀로지로 바라보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고 이제 바라보는 거라서 되게 재밌어요. 이 관점을 보면서 이제 이 페이퍼를 읽어 나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게 재밌어요. 철학도 틀리고 관점도 다 틀려요. 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읽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무도 물어보시지 않았지만 이 에비던스 센터드 디자인은 에비던스와 이 클레임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미 디자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밸리더티 문제가 이제 다른 K-12나 아니면은 다른 어세스먼트에 비해서 밸리더티가 이미 강조가 돼 있죠. 그리고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이 아주 자세하기 때문에 아이템 디벨롭먼트 하는 분들의 롤이 아주 작아서 그에 비해 다른 어세스먼트들은 블루프린트나 아니면 스탠다드의 가이드라인이 약간 광범위하고 그리고 아이템 디벨롭 하신 분들의 결과물을 밸리데이션 해야 되는 작업이 K-12에서는 얼라이먼트 스터디라고 그러고 아니면 다른 뭐 라이센쇼 테스트나 그런 서티피케이트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잡 어널리시스나 프로파일 어널리시스 같은 걸 해서 도메인 어널리시스. 네, 밸리데이션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밸리데이션 부분이 강조가 되지 않을 때는 이제 다른 테스트들이 그냥 쓰이는데 밸리데이션이 강조가 되면은 이제 에비던스 센터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 밸리데이션 파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템 제너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도 가이드라인이 아주 많기 때문에 뭐 아주 구체적으로 아까 나온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강점이 있다. 근데 코그니티브 테스트, 코그니티브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나 뭐 다른 모델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 또 밸리데이션을 강조하는 부분이 뭐 Q 매트릭스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보이지만 스태티스티컬하게 밸리데이션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어느 테스트나 다 약점이 있고 그 밸리데이션이 수치화되면 되게 약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 statistical 모델과 이런 디자인, 어세스먼트 디자인을 한 것과의 이 상관관, IRT가 그러면 뭐 어떤 밸리디티에 약하냐 뭐 이런 얘기는 우리 다음번에 한번 몰아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초반에 얘기하셨던 거는 전적으로 저는 뭐 오늘 페이퍼 상에서 다 커버가 된 거니까 되게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시간 아직 남았습니다. 저는 그 태스크 모델하고 템플릿하고 헷갈리지 않나요? 이게 지금 맨날 그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태스크 모델하고 템플릿하고의 중간 단계가, 나는 이거를 어떨 때는 합쳐질 때도 있고, 템플릿 속에서 이렇게 N 레이어 모델이라고 레이어가 많이 쌓이게 되면 아이템 템플릿이 많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디피컬티도 다양한 디피컬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미슬레브 선생님은 아이소모르픽 템플릿을 만드는 거를 강조를 하셨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떨 때는 태스크 모델이 그냥 저는 그냥 아이템 모델을 한다 그러거든요. 아이템 모델이 태스크 모델이 될 때도 있고 아이템 템플릿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따로 강조를 하지 않고 그냥 아이템 모델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요. 태스크 모델은 뭐고 아이템 템플릿은 뭐고 네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아이템 모델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저는 그거를 둘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남들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면 이제 비저 선생님이 하시는 아이템 모델의 데피니션을 저는 따라가고 있는 거죠.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재밌었던 게 이제 물어보기로 한 걸 물어보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던 걸 물어보면 이제 학생들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이제 aptitude 테스트와 저희가 수능 같은 거 그리고 어치브먼트 테스트 여기서 학력고사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세대가 갈리네요. 그렇게 물어보기로 한 걸 물어보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학력고사 스타일은 근데 뭘 물어볼지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 aptitude, 능력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게 약간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됐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네, 또 다른 분 코멘트나 뭐 이야기나 뭐 없으세요? 저는 에비던스 센터드 디자인에서 카그니티브 컴플렉시티가 반드시 이게 아이템 디피컬티나 examine의 proficiency 레벨이랑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태스크 모델 안에서 이제 cognitive proficiency를 조절하게끔 우리가 해서 템플릿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태스크 모델이 태스크 모델에서 뭐 lower level cognitive 하는 것은 이 템플릿이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면 이 템플릿이다. 그거 이제 코디네이트를 해줘야 되잖아. 템플릿을 제작을 할 때. 예. 그걸 할 때 태스크 모델이 이제 그 작업을 해준다고 보시는 거죠. 여기서는. 예. 그러니까 그 컴플렉시티라는 걸로 디피컬티를 가능하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한 요소로 쓰는 거죠. 그 컴플렉시티를 difficulty 이제 쭉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를 쓰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실제로 드러나는 우리가 수치로 받는 아까 이제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유 교수가 한 질문이랑 그리고 맥을 같이 하는 건데 개발 아이템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카그니티브 프로세스의 이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아이템 디피컬티가 이 아이템 디벨로퍼들의 생각하고 항상 얼라인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유 교수가 했던 질문이 똑같이 질문이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프레임워크에서 difficulty라고 말하는 게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물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컴플렉스라는 걸 끌고 왔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약간 디스클레이머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분 30초 남았습니다. 서희 씨는 오늘 조용하시네요. 저 사실 질문이 있긴 한데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아이템이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센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템의 디피컬티를 다양하게 학생들한테 주기 위해서 어려운 문항을 이제 3학년인데 4학년 문항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경영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배우지 않았는데 그 아이템을 주면 그 아이템이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 아이템을 굳이 그 아이들한테 줘서 그걸 측정할 필요성이 있냐 라는 걸 제가 그때도 생각했고 이번에도 이 아티클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주장할 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굳이 배우지 않은 거를 줘가지고 아이템을 디피컬티하게 그 측정을 그러니까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굳이 그래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읽을 때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애들 준 것과 학습용으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걸 주는 거지 안 가르친 거를 뭐 테스트로 준다라고 해석은 안 했는데 읽을 때. 그러니까 이런 문학에 대해서 퍼밀리한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함부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